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년 나이 여자입니다. 저의 친정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는 오영재 집안의 넷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경기도 토박이신데요. 경기도가 좀 넓나요? 아버지의 고향 동네는 북한이 가까운 시골의 깡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번지르르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 동네이기까지 했으니 남들 같으면 아들을 낳으려고 온 사력을 다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친가에서는 줄줄이 아들만 다섯이 낳았어요. 친할아버지의 소원이 딸을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친할아버지 당신 역시 사형제이셨고 여자 형제가 없으셨거든요. 사형제 중에서 한 분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나머지 세 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셨는데 아무도 딸을 못 보셨습니다. 친가의 사정을 잘 아는 오랜 동네 이웃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추밭이 그렇게나 풍년일 수가 있는가? 거참 신기할 노릇이네. 살다 살다 그런 집은 처음 봤어. 원래 친할머니께서는 넷째인 제 아버지까지만 낳으시고 이제 더 안 낳으시려고 했다네요. 어차피 똑같이 아들만 낳을 건데 하나 더 있어봤자 뭘 하냐면서 말입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셨나 봐요. 친할아버지께서도 적극 동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솔직히 말해서 뱃속에 애가 들어서면 낳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임신을 피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결국은 다섯째가 생겼고 어차피 임신이 됐으니 다들 이렇게 된 이상 기대라도 크게 해보자며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만 태어난 다섯째도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아들만 태어났죠. 친가 집안이 잘 살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아주 못 살지는 않았고 적당히 허기지게 살았죠. 아버지는 막내인 당신의 유일한 동생을 직접 돌보셔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원한 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넷째와 막내는 한 세트였거든요. 막내가 딸이었다면 내가 항시 업고 다녔을 텐데 바닥에도 안 내려놨지. 친할머니께서 그러실 때마다 아버지가 상당히 머쓱한 얼굴로 당신의 동생을 업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리셨는데 아이가 아기를 돌보았던 셈이네요. 오영재는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셋이 성향도 비슷했고 함께 자라났으며 나머지 사남, 오남 이렇게 막내들이 한 세트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친가는 장남이 결혼의 포문을 잘못 여는 바람에 상당히 앞길이 힘들어졌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고달파서 가출을 했던 여자하고 눈이 맞으셨거든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한 듯 결국은 유부녀와 잘못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이 뒤집어졌고 상대 집안과 싸운 애 만에 보상을 해준 애 만에 아주 골치가 아팠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임신까지 되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까무러쳤고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친가의 장남, 그러니까 제 큰아버지의 애이란 만큼 대단한 사연도 드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다 버리고 집을 나온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온 집안들을 둘쑤셔 놓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임신까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애가 들었었다는데 뭘 어쩌겠나요? 그 여자분이 이혼을 하셨죠. 친가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하게도 그 여자분의 본래 시댁에 보상을 해주셨어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자신의 친정으로부터 거의 절연을 당하셨고요. 상황은 이미 이렇게 다 벌어졌으니 임신한 맏며느리와 앞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친할머니께서는 당시에 그리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기는 건강하고 무사히 잘 태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 그 여자분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힘들어서 떠나는 거니까 제발 찾지 말아달라는 쪽지 한 장을 달랑 남기고서요. 자, 그런데 장남하고 누가 한 패거리라고 했죠? 차남과 삼남이 곁을 같이 하는데요. 그 두 분은 돈을 써서라도 집 나간 애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당 모의를 하는 현장을 아버지께서는 보셨죠. 저러다가 일만 더 그르칠 것 같아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차마 나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집안에 없는 돈, 그것이 필요했으니 세영재는 돈을 빌렸습니다.
갚을 미래는 생각도 안 한 채로 빌렸고 사람을 찾아준다는 자칭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통 시원치 않았죠.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도 아니었고 뭘 어쩌겠나요? 게다가 그 자칭 전문가라는 인간이 사짜 냄새를 폴폴 풍겼다네요.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 코딱지만 했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도망친 애엄마를 찾고자 5만 군데서 돈을 빌려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서 이제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할 판이라는 황당무계한 작금의 사태를 큰아버지께서는 차마 숨기실 수가 없었고 친할머니께서는 그때 그냥 혀를 꽉 깨물고 죽을까 싶으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 열심히 돈이나 벌겠습니다. 큰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다른 지역으로 가셨죠. 그곳에 크게 새로 생겼다는 공장으로 향하셨고요. 그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며 아예 몸을 붙이셨습니다. 돈만 악착같이 버는 것에 매진해서 집안에 폐를 막대하게 끼친 것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그 결단을 가족들이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다네요. 그럼 애는 네 자식 새끼는 어쩌고 이거 사? 친할머니께서는 장남이 돈을 벌러 멀리 떠나버리는 바람에 홀로 남겨진 당신의 어린 손주를 바라보며 가슴을 아프게 치셨습니다. 사자에게 속아서 당시에는 흔적을 찾는 것을 실패한 아이의 모친인 그 여사분인데요.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결국 근황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 여사분의 친동생이 무언가를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언니가 새로 남자를 또 만난 모양인데 조폭을 잘못 만나서 못 빠져나오고 있으며 어설프게 도망을 쳤다가는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연락이 집으로 한번 왔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분은 진작 자기 친정에게 외면을 당한 뒤였으니까요. 그 동생분도 양친의 눈치가 보여서 자기 언니를 도와줄 방편을 찾아볼 엄두를 못 냈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애엄마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친가에게서는 그걸 알고서는 조용히 돌아섰죠. 아이가 하필 친탁을 강하게 한 외모라서 피를 의심도 못했다는 대목이 친할머니의 머리를 더욱 지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딸이었으면 그나마 내가 마음이 가서 예뻐해 줬을 텐데 애는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아휴, 보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구나. 그런 와중에도 딸 타령을 하셨다는 후문입니다. 차남인 제 둘째 큰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새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서 돈을 10원 한 장 안 들고 맨몸만 온 것에 망연자실을 하시다 못해서 해탈을 하고 마셨습니다. 아니 돈을 안 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안에 병자가 곧 생겼거든요. 아픈 친정 식구를 챙기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서둘러 결혼한 거 아니냐며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새 며느리를 향해 무섭게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궁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던 새 며느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해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딱 직감이 든 친할머니의 놀란 입이 딱 다물어졌죠. 네, 임신이었습니다. 에라이, 그것이 후딱 임신부터 해버려? 이제 밖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이걸 어쩐다. 친할머니께서는 화병으로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보고 덜컥 겁이 났던 삼남이 안전한 결혼 방식을 취한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죠. 셋째 큰아버지는 동네 어르신의 주선을 통해서 바로 옆 지역에서 농사를 아주 잘 짓고 사는 집안의 대리일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안에는 딸만 셋이었거든요. 그리고 딸 한 명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출가 외인이 된 다른 두 딸들과는 다르게 양친이 옆에 꼭 끼고 살고 있었고요. 네, 바로 이 아픈 딸이 저희 아버지의 새로운 형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셋째 놈이 가장 낫구만. 우리 셋째가 장가를 제일 잘 들었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나마 눈에서 멀리 치워버리니까 낫다는 소리였어. 남은 두 놈들은 이 다음에 짝만 나서 장가를 들면 차라리 셋째 놈처럼 대리 사위든 나발이든 뭘 어떻게 해서든 눈에 안 보이고 살면 좋겠네.
친할아버지 말씀 앞에서 친할머니께서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해버리셨으나 속으로 조심스레 공감을 표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영영 집 나간 엄마, 돈 벌러 떠난 아빠 때문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오늘도 칭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집안에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결혼들로 인한 손해까지 연이어 막심했으니 아버지가 학업을 옳게 이어갈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였고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에 고등학교까지 나오실 수 있었어요. 하마터면 중졸로 남으실 뻔했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 한 세트라서 그런지 막내인 작은아버지도 학업에 의욕을 보이셨다고 해요. 두 분 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셨어도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들이었죠. 5형제 중에서 앞선 3명이나 일찍들 결혼을, 그것도 아주 다사다난한 결혼을 한 바 있었기에 남은 2명은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친할머니께서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너희들은 원체 성격도 부드럽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 속 안 섞이고 조용히 잘 자라줬지. 그런 너희들이 이제 와서 뒤늦게 괜한 일만 안 벌리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른다.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는 웬만하면 일찍 결혼할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 정말 잘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건 미루면서 묵히면 묵힐수록 좋아. 자식 낳을 적에는 딸아이를 간절히 바라더니 이제는 자식들에게 결혼을 늦게 하라고 간절하게 바라기까지. 친가는 유난하고 특이한 집으로 주변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암만 해도 그 집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무서운 모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고요. 애 놔두고 집 나간 맏며느리, 결혼하자마자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 둘째 며느리, 아파서 골골대느라 얼굴 한번 안 비치는 셋째 며느리,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만 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도 오기로 산다고 하셨고요.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면서 자취생활을 하셨는데 이때 당신의 유일한 동생인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지내셨습니다. 두 분이 다니는 직장은 전혀 달랐지만요. 그리고 때는 아버지 나이 28, 모처럼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친할머니께서는 넌지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아직 장가갈 생각은 없고 누구 만나는 아가씨도 없고? 아직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 아직이었어? 네, 제가 한번 서둘러 볼까요? 아니다. 서두르기는 뭐를 서둘러. 그러다가 일 그르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거지. 알았니? 최소한 3번씩 두들겨 봐야 한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는 아직 진지하게 누구를 만나보신 적이 없었죠. 그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작은아버지하고 두 분 다 성격이 유하며 사치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못 벌어도 돈을 모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씀씀이가 평소에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서로 비슷하니까 더욱 아껴서 지낼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내심 계속 이렇게만 지내도 되는지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을 서두르겠다는 말만 나와도 친할머니께서 기겁을 하시니까 도리어 안심이 되셨고 심적으로 여유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은아버지가 다른 먼 곳으로 일자리 제안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어요. 거절하기에는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자리였거든요. 때마침 아버지도 마침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신 참이었기에 두 형제의 알뜰살뜰 자취생활은 그 무렵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면 당연 제 친정 엄마이셨고요. 친가 집안이 하도 이모저모가 많았기에 상대적으로 덜 놀라울 사실이었지만 외가는 사남매였습니다. 여기는 딸만 넷이었네요. 저희 엄마가 그 중에서도 넷째, 막내이신데요. 외할아버지께서 막내딸의 이름을 말순이로 지으셨습니다. 나머지 딸 셋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장녀 큰이모는 명희, 차녀는 명자, 삼녀는 명은이었습니다. 원래 명자 돌림으로 잘 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만 말순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마 이유를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싶네요.
딸은 그만 나와라. 이제 아들 나와라. 딸은 지겨우니까 이번 차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넷째마저 또 딸이 나와버린 것에 화딱지가 나서 홧김에 지어버린 느낌도 조금 있었고요. 엄마가 당신의 이름만 촌스럽고 못났고 튀는 것을 인지한 것은 7살 이후였다고 하시네요. 그 이전까지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고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커갈수록 이름 때문에 점점 더 속상해지셨다고 해요. 그럴만하죠. 차라리 자매들이 다 이름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혼자서 말순이니까요. 그나마 집안에서 만만하였던 셋째 큰이모한테 따져 묻는 것도 자주 하셨대요. 왜 나만 말순이야? 대체 어째서야? 명순이라고 짓든가 말순이는 너무하잖아. 너는 그 지겨운 투정을 언제까지 부릴 거야? 평생 부릴 거야. 내 이름이 말순인 이상 나는 계속 기분이 안 좋을 거니까 언니는 내 마음 몰라. 그렇겠지. 나는 말순이가 아니라 명은이라서 말순이로 태어난 기분은 몰라. 그래도 나 역시 부모님한테 왜 딸년으로 태어났냐고 구박 꽤 받았거든. 너만 서러운 거 아니거든? 나는 구박 더 많이 받아도 되니까 말순이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른 이름으로 살 거야. 말순이로는 못 살아. 야, 말순아. 옆 동네에 끝순이도 있는데 왜 네가 못 사니? 끝순이보다는 그래도 말순이가 낫지 않아? 나보다 2살 많은 끝순이 언니? 그 언니는 형제가 몇이라고 그랬더라? 그 집이 6자매이고 끝순이가 막내야. 그래서 6실할 집이라고. 다들 한숨 쉬잖아. 한숨 쉴 것도 없네. 거기다 대고 왜 한숨을 쉬어? 게다가 6실할이라니. 너무해.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솔직히 이렇게 차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다들 정말 이상해. 말순이로 살아가는 엄마의 내면에는 불합리한 것을 향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가풍을 바꿔 놓으셨다거나 집안에서 한가닥 하셨다거나 그럴 일은 시간이 흘러도 일어나지 않았죠. 일단 장녀 큰이모가 사실상 또 다른 엄마 느낌을 내시면서 군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해오셨고요. 그래서 아무도 못 깨겼고 못 건드렸습니다. 막내인 엄마가 유년 시절에 큰이모 앞에서 찍소리를 못 내신 건 어찌 보면 서열상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네요. 딸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선언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5째를 필히 아들로 낳고자 소망하셨으나 애석하게도 다시 임신 소식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끝끝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두고 외할머니께서는 무척이나 오래도록 침울해하셨다고 해요. 아들을 못 보다니 당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하셨으며 박복한 팔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줄줄이 딸년들만 낳았으니 이제 집안의 대를 무슨 수로 이어. 죄다 출가 외인으로 살아갈 딸 자식만 낳았으니 집안의 반쯤은 망한 거라고 보셨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있어야 앞으로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건데 아들이 없으니 큰일이라고 여기셨던 건데요. 만약에 외가 집안이 부자였으면 그런 식의 걱정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는 형편이 늘 빠듯했기 때문에 별별 것이 다 걱정이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명절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러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집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명절이 황금 연휴라고 하여서 이럴 때 해외여행을 간다며 짐가방을 잔뜩 들고 공항으로 향하죠. 매년 명절마다 공항 이용객이 최다 숫자를 새로 기록하며 갈아치우는 추세이고요. 이런 모습을 두고 사람들이 진짜로 조상의 덕을 본 사람들은 비행기 값이 비싼 명절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고 조상의 덕을 못 본 사람들만 뼈 빠지게 명절 내내 고생을 한다는 그런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외가를 떠올리니까 갑자기 유명해진 이 날카로운 농담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외가 집안이 형편도 항상 안 좋고 어려웠는데 고리타분하게 뭘 챙기고 따지는 건 엄청 유난스럽게 해왔거든요. 제사만 해도 1년에 15번이 있었던가? 네, 원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시댁 사람들을 엄청 자주 보며 사신 분이셨죠. 엄청 시달리며 사셨음에도 당신이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제사 문제도 이제 큰일이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치셨답니다. 그런 순간이면 꼭 원망의 눈길이 엄마에게로 머물렀다고 해요. 말순이 저것이 성질이 드세고 못돼서 눈치 없게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순서였건만 저 욕심 많은 것이 일을 다 망쳐버렸어. 아무래도 외할머니께서는 탓을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엄마를 탓하시는 동안에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이죠. 가장으로서 능력은 부족하시면서 권위만 내세우고 엄격하신 가부장적이신 외할아버지까지 그 행태를 묵인하셨으니 엄마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원망을 받아내는 자식의 입장이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가족 내에서 사랑을 받는 것에 목마르셨겠나요. 애정 결핍으로 인해 삐딱하게 자라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 엄마처럼 이상적인 애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듯 싶어요. 사춘기 나이를 지나면서부터 엄마는 당신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셨거든요. 원래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주는 거라고 하던데 나는 그게 안 되는구나. 나만 원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차별 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거야. 그게 내 목표야. 서러움으로 악에 박친 말순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무럭무럭 자라났죠. 무력도 없고 매사에 소탈하며 단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여자를 보고서 아버지는 결혼할 운명이라고 딱 예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꽤 촌스럽게도 말순이었죠. 그리고 유순한 성격의 아버지가 엄마도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셨다고 해요. 드디어 아버지가 결혼을 마음먹으셨다는 소식이 친가에 전해졌습니다. 야무지고 싹싹한 엄마의 등장에 친가의 환대가 이어졌고요. 엄마는 한껏 어리둥절하셨습니다. 어라? 왜 나를 이렇게 환영하시지? 내가 잘난 거 하나 없는데, 내가 배경 같은 것도 전혀 없는데 설마 모르고 이러시나? 그리고 엄마가 딸 부잣집의 막내라고 하시니까 친할머니께서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모처럼 호탕한 미소로 말씀을 꺼내셨죠. 그럼 네가 딸을 낳을 팔자구나. 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관상부터가 그렇잖니. 관상이요? 살면서 딱히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단번에 느낌이 오는데 뭘 그러니? 관상에 딸이 들어있어. 대화가 이어질수록 엄마가 어리둥절해 하셔서 이 집안은 대체 뭘까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큰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드디어 하셨던 거예요. 그 여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점이 그분이 정말로 조폭을 잘못 만나서 오돌오돌 떨면서 덜망도 못 가고 살다가 해방된 지 그리 얼마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진짜였던 것이죠. 책임감 없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점을 사과한다고 하시면서 다시 본인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분이 그러셨다는데 친할머니께서 그럼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발휘해서 그동안 애를 안 돌본 것을 돈으로 쳐서 달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면서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셨다는 게 씁쓸하게 우스운 대목입니다. 큰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이혼을 하셨고요. 이혼을 끝내시자마자 바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위해서 사실 그때 이혼을 기를 쓰고 하시려던 것이었거든요. 마침내 큰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큰어머니라는 존재는 바로 이분이죠. 큰아버지와는 일터에서 만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인상부터 성질이 장난 아니신 분입니다. 두 분이 부부라는 결실을 맺게 되시고 반년 정도인가 지났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었다네요. 그리고 그때 싸움이 났습니다. 큰어머니하고 둘째 큰어머니 두 분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차 둘째 큰어머니는 엉엉 우시면서 바락만 하실 뿐이었고 큰어머니한테 상대도 안 되셨다지요. 고마운 자리에 고맙게 와주신 새로운 형수님을 향해서 둘째 큰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신 채 슬그머니 현장을 외면하셨습니다. 친할머니 또한 벌써 노안이 왔는지 싸우는 광경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들의 기강을 잡는 것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고도 하셨고요.
나는 며느리에 관해서라고는 이번 생에는 아무 욕심도 기대도 실망도 없다. 우리 맏며느리가 좀 당차고 드세면 뭐 어떠냐. 애를 키워준다는데 은인이지. 뭐가 됐든 그냥 알아서 해라. 셋째 큰아버지는 그런 와중에 씁쓸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셋째 큰어머니는 오지도 않으셨거든요. 셋째 큰아버지, 당신께서도 정말 오랜만에 집에 오신 참이었어요. 대릴 사위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하며 살고 계셨죠. 자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그 현장을 가만히 보시던 막내 작은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향해 속닥거리셨습니다. 암만 해도 형이 결혼을 제일 잘한 것 같아. 당연하지. 너도 참하고 성격 좋은 여자 만나라. 아버지는 뿌듯해하셨고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질 일이란 없었습니다. 첫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였죠. 딸이죠. 친할아버지께서는 어여쁜 손녀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직접 저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감동을 받아서 엉엉 우셨다고 해요. 반면에 외가에서는 딸을 낳는 일이 얼마나 흔한데 대관절 어떻게 그걸 감동을 받아서 저러냐고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친가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결혼한 이모 중에서 딸을 안 낳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남아 선호 사상은 물론이고 각종 고리타분한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외가였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막내인 엄마가 결혼을 제일 잘했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이모들만 보더라도 다 각자의 시댁에서 구박받고 눈칫밥 먹고 그래서 화병 나고 그런 와중에 딸이라 함은 끝까지 효녀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정을 못 버려서 열심히 친정도 챙겨야 하고 다들 비슷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얼추 살게 되나 봐요. 이모들이 다 어쩜 각자 친정의 나쁜 점들하고만 공통점이 있는 시댁을 만나 살게 되셨는지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절대 친정의 가풍대로 사는 건 안 할 거라고 이를 갈며 자라나셨던 엄마는 성격이 유들유들한 애처가 배우자를 만나셨고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키는 시댁을 두게 되셨죠. 손자가 아니라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시댁을 말입니다. 그러니 엄마는 돈은 안 풍족할지언정 매일같이 마음만은 편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며 서로가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서로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사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한다면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님처럼 사이좋게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누누이 저에게 당부를 하셨죠. 잘난 놈은 잘난 척을 하고 못난 놈은 꼴값을 떨어. 그래서 착한 놈이 최고야. 착하게 사는 걸 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유세나 떠는 남자들이 많아. 그런 놈들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 오히려 그런 놈들이 제일로 남자답지 못하거든. 진짜 배기들은 내 가족, 내 여자,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 그런 착한 놈을 꼭 만나야 한다. 아버지 같은 남자를 잘 만나신 분이 해주는 당부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매번 새겨들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손녀보다 손자를 예뻐하시는 분이었어요. 손자에게는 우리 강아지 이러셨지만 손녀에게서는 국물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외할머니로부터 예쁨을 받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계명을 하지 않은 건 외가로부터 받은 차별, 냉대, 조롱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이 흐릿해지고 감정적이게 되면 괜히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 나이 들어서 정신이 깜빡깜빡해져도 내 이름은 말순이니까 말순이라는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지 싶어서 일부러 이 이름으로 평생 사는 쪽을 택한 거야. 말순이라는 이름에 모든 서사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씀은 제가 굳이 외할머니한테 예쁨을 못 받아도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었죠. 엄마는 외가에 들를 때면 태도를 뾰족하게 하셨으나 아버지는 아주 싹싹하게 구셨습니다. 그럴 때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다 막내가 남자 보는 눈은 참 좋았군, 운도 좋아, 이런 눈빛이 되셨답니다. 다사다난한 친가의 분위기는 항상 외가와 반대였죠.
카리스마를 뽐내시는 큰어머니, 맨날 우는 소리만 하시는 둘째 큰어머니, 저번에는 머리가 아프고 이번에는 허리가 아파서 못 오는 셋째 큰어머니. 친가 집안에서는 아들, 딸, 차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있다면 딸이 더 우세였죠. 그리고 애초에 남자들이 자기 부인들 앞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일단 장남부터가 애 딸린 나를 받아줘 고맙소라는 자세였기 때문에 한없이 지고 들어갔으니까요. 장남 밑으로 차남, 삼남까지 세트였기 때문에 다들 부인이 주도하면 조용히 따르는 흐름으로 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 막내인 작은아버지는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제일 교포와 결혼을 하셨답니다. 당황하신 친할아버지께서 딱 한마디 친일파냐고 물어보셨고요. 작은어머니는 절대 친일파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하시면서 집안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친아버지는 물론 친할머니 또한 애처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서 결혼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작은 어머니는 되게 열려있으신 분이었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서양 문화도 많이 알고 계셔서 저는 친가에서 그분을 뵐 때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그렇게 일컫는 것이라면 확실히 저는 대단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인물이었죠. 그러나 슬퍼한 적도 좌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함의 범주 안에 들어와 살아도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남들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교에서 오는 우울이 없었네요. 우리나라가 출산을 가지고 말 많은 지 이제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비교 때문이라고 하죠.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들은 자기 자식에게 호화로운 일상을 안겨주는 게 본인은 그런 걸 못해줄 것 같으니 아이를 낳는 게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요새는 애들을 낳으면 기본으로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가줘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학부모가 되기 싫은 것이고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폼나는 부모의 역할을 해줄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 비교 때문에 아예 부모가 되는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네요. 저는 그런 면에서만큼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해보고 싶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저만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기질은 단연코 가정 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바람을 아는 채로 살았고 그 결과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편이 저보다 대단하고 훌륭해요. 저보다 훨씬 더 비교 아래에 놓일 수도 없을 만큼 환경을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댁이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더 원래는 꽤 살았는데 웬 나쁜 놈이 등을 쳐먹는 바람에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 나쁜 놈은 생판남이 아니고 친아버지의 친형이십니다. 남편에게는 큰아버지요. 거나하게 등을 쳐먹고 나서 그분은 잠적을 하셨고 나중에 슬쩍 이민까지 가셨습니다. 집안이 폭삭 주저앉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죽을 결심까지 하셨었는데 말이죠. 갑작스러운 비극이라서 더욱 힘드셨던 것 같아요. 서서히 차오르는 물은 피할 궁리라도 하지 한순간에 발이 빠져버리는 깊은 물속은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죠. 자식들 데리고 그냥 콱 죽어버릴까 하셨던 두 분이었으나 그때 죽을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궁창 같은 차마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에서 몇 달 살아본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사실 폐가였는데 몰래 그냥 살았던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죠. 남편이 3남매 중에서 막내이고 첫째가 시누이입니다. 장녀 시누이가 악착같이 일을 하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면서 살았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는 도중에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둘째인 시숙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공부에 싹이 보이는 시숙을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열심히 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숙이 대학을 아주 잘 가셨습니다. 복삭 주저앉은 집안의 새로운 희망. 그 불씨가 바로 시숙이었던 거예요. 시댁 쪽에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살펴보아도 공부로 두각을 보였다던가 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었고요.
시숙 이후에는 계속 없었습니다. 시숙이 인간 승리를 이루신 것이었죠. 그러니 시부모님이 시숙을 유독 아끼고 대우하고 최고로 쳐주실 수밖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성격 무뚝뚝하고 내성적이십니다. 원래도 과묵하셨는데 당신의 친형에게서 뒤통수를 맞으신 이후로는 더 그렇게 되신 거라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반면에 외향적이신데 시숙이 공부로 대활약을 하시기 이전에도 원래 아들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에 당첨이었죠. 신우이가 잘못을 하면 신우이 잘못이고 시숙과 남편이 잘못을 해도 똑같이 신우이의 잘못이었다고 합니다. 시숙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무렵에 신우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집안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대줘서 본인의 힘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약 5년 정도가 지나서 심해부의 일자리 문제로 멀리 이사를 갔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시부모님을 자주 뵈러 들르지는 못하게 됐으나 항상 안부를 엿듣고 이런저런 것도 챙기면서 살았어요. 온갖 것을 다 챙기면서 사는 효녀 신우이가 멀리 가게 됐어도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없었던 것은 막내인 제 남편이 워낙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성격이 사근사근하고 항상 가족을 1순위로 챙기는 효자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워낙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다 하신 바 있잖아요. 그런 양친을 남편이 정말 잘 챙겼습니다. 반면에 시숙은 자기 누나 동생과는 다르게 양친을 챙겨드리고 집에 잘하고 그런 면모가 없었어요.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였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시숙 내외하고 저희 부부가 술 한잔을 하면서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술 좀 마신 시숙이 이런 소리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가족들이 솔직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혼자 잘나서 알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에도 나는 가족들한테 베푼 게 많으니까 나 스스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맞다고 하면서 우리 형이 정말 최고라고 해주면서 엄지를 치켜들었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나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내보이는 모습이 진짜 자기 속마음이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시숙이 대학 잘 갔고 직장 잘 구한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결혼을 잘한 게 가장 대단한 지점이었던 듯 싶어요. 시숙이 의사하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제 손이 동서가 의사입니다. 그 친정 집안이 부자인 것은 아니었고요. 보통 정도로 살았는데 제 동서가 유난히 혼자 공부를 잘했다고 하네요. 개촌용이라고 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안정적이고 개촌용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집안에서 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었죠. 시숙과 동서 두 분은 중학교 동창이라서 인연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숙은 원래도 시댁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의사화하였으니 제 남편하고는 비교 불가의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가감없이 말을 해서 저와 동서는 똑같이 며느리이기는 했어도 아주 같을 수는 없었죠. 동서는 시부모님께 있어서 귀하고 어려운 며느리, 저는 만만하고 편한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물은 양면을 지니고 있죠. 잘난 시숙 내외는 항상 바빴고 이런저런 핑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게 없었죠. 효자 남편은 다른 일정이 있다가도 시부모님이 부르시면 군말 않고 네 대답한 다음에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주 그러신 일은 없었고 거의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와 교류를 아주 자주 하는 며느리였어요. 남편이 워낙 효자니까 자동으로 저 또한 그렇게 따랐습니다. 옛날에 그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던 사건도 그렇고 시댁은 대체로 친척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친인척들의 욕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가 쪽이 가풍이 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가풍에 있어서는 제가 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대화 상대를 잘 해드릴 수 있었죠. 계절마다 옷도 같이 보러 가드리고 김장도 같이 하고 어디가 아프다 하시면 같이 병원에 가드리고 그러는 며느리였네요. 정작 의사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제가 병원을 그렇게나 잘 모시고 다녔네요. 저는 엄마가 당신의 시댁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그걸 봐온 자식이어서 그게 자연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가 봐요. 헌신하면 헌신짝이 되는 건가 봐요. 시숙네 아들 7살, 저희 아들이 4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숙 내외는 아이를 거의 시댁에 많이 맡겨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열심히 보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됐습니다. 전날 저녁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날에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 영화 상영을 하는 걸 시숙네 아이를 데리고 보러 가기로 했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도 아침에 맡길 테니까 같이 좀 데리고 가줍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래라, 도서관에 애들 앉을 자리야 많겠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내일 일정 마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절편 사갈게요. 뭐 절편? 아 좋지. 애 데리고 내일 일찍 와라. 시큰둥하게 대답하시더니 절편 이야기에 엄청 좋아하시던 그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도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이른 시간에 시댁으로 갔을 때였어요. 가는 길에 비가 오더군요. 이쪽 동네만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 도착할 무렵에 거의 비가 멎었고요. 소나기 예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우산을 챙기셨을지 그런 걱정을 하며 차에서 내리던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어요. 집에 다 와가자 비도 이제 멎은 듯하니 시어머니께서 우산을 접으며 걸어오고 계셨는데 왼쪽에는 시조카가 있었고 아주 뽀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제 아이는 쫄딱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달려갔고 당장에 여쭈었죠.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말도 마라.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지 뭐니. 이거 양산이라도 가방에 하나 챙겨갔었으니 망정이지. 아, 그게 우산이 아니라 양산이었군요. 근데 왜 저희 서준이만 이렇게 비를 맞았어요? 용석이는 하나도 안 젖었네요. 용석이 비 맞을까봐 내가 얼마나 용을 써서 양상 밑으로 꼭 붙들고 왔는데. 네? 그럼 서준이는요? 예, 너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 용석이는 의사 핏줄이잖아. 둘이 한참 다르지? 시어머니의 태연한 대답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댁을 우선으로 두는 며느리로 살았는데 돌아온 게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얼른 외투를 벗어서 아이의 머리부터 푹 감싸고 눈물 젖은 분노의 눈으로 시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저를 똑같이 째려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고 시조카만 데리고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조카는 그 어린 게 자기 부모를 닮아서 그런지 어른을 봐도 인사를 먼저 하는 법이 없고 멀뚱하게 있으면서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대접해주고 예뻐해주기만을 바랐죠.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비를 맞으며 걷는데도 개의치 않았을 그 모습에 열불이 터졌습니다. 기가 죽어서 울음을 꾹 참는 제 아이를 보니까 좋게 좋게만 살아온 것이 처음으로 후회가 됐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간 시댁에 항상 잘해왔건만 두 분은 결국 시숙 내외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며 저희 부부는 그저 만만하고 쉬운 상대로만 여기고 계신다고.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마주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효자 남편의 눈이 돌아갔어요. 당장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막 따졌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우리 효자가 웬일로 반항적이구나. 정신 차리는데 하루면 되겠니? 아니면 이틀? 정신이 들면 그때 연락해라. 전화에 효자 아들이 진정으로 자기 부모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다고 여기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자기 가족한테 신경 안 쓰고 살 거라고 선언을 하더군요. 자기 처자식, 자기 처가 이렇게만 챙기고 살 거라면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큰 결심을 한 것에 놀라면서 저도 따르겠다고 했죠. 100번, 1000번을 기쁘게 따르고 싶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로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건만 자기 처가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온순하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집안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온갖 지인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노래교실이었는데
수업 도중에 문이 세게 열리면서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휠체어가 들어오는 것에 모두가 주목을 하였고요. 휠체어는 시어머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런 죽일년이 내 손녀한테 감히 지랄을 거려? 오냐, 내가 저승길 동무로 네 년을 데려가야겠다. 내가 지금 네 년을 점 찍었다. 휠체어의 주인공은 제 친할머니셨습니다. 다 늙으셔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건만 눈빛이 무척이나 살벌하게 형형하였죠. 노래 교실에서 시어머니께서 무척 젊은 만능이셨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친할머니의 저승 길동무의 발언을 들으시고 다들 무서워서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색이 창백해지신 채로 황급히 도망을 치려 하셨지만 머리채가 잡히셨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오신 분이었고 그분은 바로 제 큰어머니셨습니다. 어딜 가? 아직 볼일 안 끝났어. 인상부터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서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짐을 챙겨서 나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머리채를 잡히신 채로 한참이나 악다구니를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벌써 나흘째야. 꿈자리가 왜 이렇게 사납니? 응? 나 너무 무서운데 어르신께 마음 좀 푸시라고 네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니? 아, 진짜 나를 저승길동무로 삼으시려는 그런 눈빛이었단 말이야. 네가 그걸 봤어야 돼. 그러세요? 그건 다 미신이에요.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며느리 뒀다 뭐 하세요? 국 끓여 드시게요? 못난 며느리한테 이러지 마시고 잘난 의사 며느리하고 상의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이면 뭘 하나요? 콩고물이 안 떨어지는 것을요. 며느리가 의사라고 해서 의료 혜택을 보신 적이 없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좋아하시는 노래교실도 못 나가게 되셨고 지인들 사이에서 개망신을 당하신 시어머니의 상심이 무척이나 크셨으나 위로를 해드릴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신우이하고도 작당을 끝내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만만히 여기셨는데 애초에 딸보다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 신우이가 얼마나 애를 쓰든 그래봤자 자식들 중에서 제일 나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그 점을 신우이에게 정면으로 지적을 하였고요. 그래, 맞아. 나도 이제 괜한 희생 따위는 안 하면서 살래. 평소에는 날 찾지도 않으면서 귀찮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만 찾는 부모님이었잖아.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잘하셨어도 잘 지내냐는 소리 한번 먼저 안 하셨잖아. 멀리 살아도 항상 잘해드리려고 노력했건만 돌아온 건 없었지.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나를 위하는 가족들하고만 잘 살아볼 거야. 효녀와 효자가 집에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멀리 살지만 늘 안부를 여쭙고 이것저것 챙겨서 택배로 보내오던 딸.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부르면 달려와서 자기 처와 함께 효도를 다하던 딸 같은 아들까지. 둘 다 사라지니까 시댁은 이제 삭막해졌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법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아는 장남, 정없이 딱 선을 긋고 지내는 며느리. 그 둘하고만 지내려니까 시부모님은 이제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으며 후회를 하셨죠. 도통 사는 맛이 안 난다. 대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으나 이미 버스는 한참 떠난 뒤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그 경우를 저는 제 남편을 보면서 체감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남편 사랑이 지극한 아내이니까 그냥 앞으로도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며 지지해주면 되겠죠.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을 등지려 있던 63살 여성입니다. 사건은 한 달 전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위험해요라는 문자였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상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사채를 쓰셨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 이렇게 제가 연락드렸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자신이 아들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라고 하였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사채를 썼는데 계속 돈을 갚지 못해 도망을 다니다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납치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아들에게 해를 가할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며 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사채업자들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납치라는 단어에 저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납치라니. 전화기를 든 손이 마구 떨려왔습니다. 계좌번호 얼른 불러주세요. 얼마 보내면 돼요? 1억 2천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길로 가장 가까운 은행에 가 젊은 여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 하지만 전화번호는 어느새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리 조심하라고 하던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걸.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니. 그 돈은 제가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 겨우겨우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전 재산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돈 한 푼 없는 60대 여자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며 이대로 나도 말라가길 바라며. 그런데 어차피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도 없었고 아쉬울 것도 없었던 인생이었으니 돈 없이 아등바등 여생을 살 바엔 이대로 마음 편히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죽음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몸만큼은 살길 원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독하게 견뎠습니다. 죽음이란 선택을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이란 선택은 제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였고 이건 멈출 수 없는 기차였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팔다리엔 힘이 풀렸고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기억들만은 해진 흑백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결혼식 때, 남편과 손을 맞잡았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눈동자. 마지막 아이의 눈동자가 눈앞에 스쳤을 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파도처럼 밀려오는 후회와 비참함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좋은 날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깊었을 즈음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힘이 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기로 한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문고리가 거칠게 꺾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제 방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엔 경찰관들과 함께 어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제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세요? 제가 돈 모두 갚아드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왜 그런 일을? 제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환히 웃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애틋한 눈으로 말을 이었죠. 바로 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그 남자를 보고 놀랐는지 믿을 수 없어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짧기도 했고 길기도 했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3세 시집을 왔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살이는 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고된 노동제, 잠깐 졸아 밥을 태우면 너는 밥물 양도 맞추지 못하냐, 남편이 아프면 여자가 내조를 못하니 병이 난 거다 하면서요. 결정적인 건 아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임신이 안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대놓고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며 구박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뒷방에 가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억울하고 분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엔 여자가 애 낳지 못하는 게 죄 아닌 죄였으니까요. 남편도 제가 울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해서. 야, 얼른 밥이나 해와. 또 늦었다가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밖으로 나돌기 바빴고 어느 날은 여자까지 턱하니 데려와 제 앞에서 쪽쪽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좀 너그러운 분이셔서 그런 남편에게 어디 그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느냐고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며 소리를 버럭 질러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외려 제가 애를 못 가지니 남자가 놔두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그런 바람기는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방 여자, 어느 날은 옆집 여자. 이름도 모를 여자들이 우리 집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 여자들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희죽희죽 웃어댔습니다. 그네들이 보기에도 제 처지가 참 바보 같았던 거죠. 어느 날 어떤 다방 여자는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아니, 언니, 왜 그러고 살아요? 남편 집이 딱히 잘 사는 것도 아니구만. 불쌍해 죽겠네. 남편과 바람난 여자는 제게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아 또 아궁이 앞에서 쓰디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이혼이란 걸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남이 되어 저 혼자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께서 결정적으로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순호가, 너 남편이랑 갈라서서 어찌 살려고 하는 거냐? 아니, 뭐 먹고 살려고 해? 애 못 낳는 너 받아준 데는 그래도 거기뿐일 거다. 힘들 테지만 그냥 꾹 참고 버텨라. 엄마는 무조건 저한테 참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든 시어머니의 잔소리든 언젠간 끝날 거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요. 허나 전 30이 될 때까지 무려 7년이란 시간 동안 그 고된 시집살이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궁암이었습니다. 원래 자궁 쪽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긴 했지만 노동의 시간이 늘어나고 눈칫밥 먹으며 사니 몇 년 병원을 등지고 살게 됐고 그러다 혹시나 하여 받은 검진에서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의사의 말을 듣고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참 허탈하더군요. 세상이 왜 이리 나에겐 모진가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병을 준 건 바로 이 시댁이고 여기서 계속 살다간 언젠가 또 병에 걸려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투병기를 거쳐 병원 생활을 하고 나와선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습니다.
제정신이야? 처음엔 남편은 저를 미친 여자 보듯 왜 그러냐 반응했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자 한숨을 푹 쉬더니 순순히 도장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소중한 청춘을 그 지옥 같은 곳에 몽땅 털리고 20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세상 밖으로 나오니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 이혼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지라 친정의 몸을 의탁할 수도 없었고 형제 자매도 없었던지라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집이라도 구하기 위해선 무작정 돈부터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찾다 찾은 곳이 동네에 있던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 사장님께선 홀로 나온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밤에 식당 안쪽 골방에서 잘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사장님의 호의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뭔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네.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집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척 고되었죠. 어두운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쪼그리고 하루 몇백 개의 접시들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다 보면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는 말도 못하게 아파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차디찬 방바닥에 누우면 신음소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다 새우등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음 날 또 접시를 닦으러 나갔죠. 손은 매일 퉁퉁 불어있고 허리는 쪼개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그 시어머니의 눈총과 눈칫밥 먹던 지붕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애꿎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저를 타박하시던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사장님 부부가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일이 많이 힘들지 이거 파스라도 붙이고 자. 아이고 왜 새우등으로 잠을 자. 이불이라도 덮고 자지. 방 뜨뜻하게 해놓을 테니까 푹 자. 사장님 부부의 그런 배려들 덕분인지 조금씩 일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고 저도 나름의 요령이 생겨 일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래도 저 혼자 힘든 건 못 보겠다며 직원 한 명을 더 뽑아주셔서 수월하게 된 것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을 한 명 부리는 것도 돈일 터인데 제 힘듦은 더 생각하시고 그런 배려를 해주신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했을 때쯤 저는 식당을 나와 조그마한 고시원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만질 수 있는 종이자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여 할 일이 없을 땐 밤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곤 하였습니다. 닳겠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걸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 조그마한 10평짜리 집이라도 마련할 생각을 하며 혼자 조용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종업원 남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니 조금은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라고 했는데 어쩐지 사장님 내외와는 달리 분위기가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나쁜 일을 하다 온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제 쪽으로 얼쩡거렸어요.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일은 힘들지 않냐 물어보고 갑자기 먹으라며 고기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잘해보라는 등 떠밀었지만 저는 저 사람이 왜 이혼한 여자한테 그러겠냐며 고개를 저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접시들을 수건으로 닦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제게 오더니 무뚝뚝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일 끝나고 뭐 합니까? 그 남자의 볼은 조금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시선은 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죠.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보다 툭 내뱉었습니다. 저 할 거 없는데요? 그럼 나갑시다. 그 사람은 그 말만 남기더니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식당 불이 꺼지자 남자는 집에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당황하며 그 사람을 쳐다보자 그 사람은 곁눈질로 흘끗 저를 보더니 저 혼자 성큼성큼 어디론가 가더군요. 제가 어딜 가냐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 그 남자를 졸래졸래 따라가게 되었죠. 그 남자가 발길을 멈춘 곳은 어느 근사한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있고 예쁜 조각상들이 있고 번지르르한 탁자 위 반질반질한 수저들이 눈에 띄는 곳. 거긴 딱 봐도 아주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평생 올까 싶었던 곳이었어요. 너무 놀란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길 바라보자 그 사람은 휘적휘적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그 사람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냥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그런 말 말고 그냥 드쇼. 그러더니 그 남자는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어물거리고 있는 절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어이 식탁에 앉아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외국 여자의 초상화도 식탁도 접시도 모두 어색했습니다. 심지어 메뉴판에 써져 있는 가격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우리 식당 고기로 3인분 가격인데? 하지만 그 남자는 말없이 제 수저를 벅벅 닦아주더니 깨끗한 수저로 밥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주문하겠다며 가장 비싼 음식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이 먹지도 못할 거라며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자고 얘기했지만 그 남자는 꿋꿋이 그 음식들을 다 시켰습니다. 솔직히 음식들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발을 동동 구렸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워버리고 말았어요. 먹고 나서야 좀 부끄러워졌지만 그 남자는 흐뭇하게 웃더니 자기 접시에 있는 면을 덜어 제 것에 덜어주었습니다. 왜 저한테 줍니까? 안 먹고. 배부릅니다. 많이 드세요, 순옥 씨. 그러더니 그 남잔 계속 그릇에 자기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 자꾸 눈이 갔습니다. 말없이 저를 챙겨주는 배려도 무뚝뚝하지만 어딘지 듬직한 모습도 전 남편과는 달리 너무도 자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던 남자는 어느덧 제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기 전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긴 했지만 사실 전 남편이 좋아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얼른 순옥이 네가 시집을 가야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을 위해 그리하겠다고 대답하며 떠밀리듯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허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기 전 제가 먹을 수저를 닦아주고 조용히 짐을 들어주던 이 사람은 생전 제가 단 한 번도 받고는 싶었으나 감히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는 게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렸을 적 제가 울면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달고나처럼 달기도 했고 어느 날은 솜사탕처럼 아름답고 부드럽기도 했죠. 인생 살며 그런 날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게 내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홀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의 말, 저는 그 사람과 마음을 합치기로 결심했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만 입을 맞추고 100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앞으로 우리 둘 앞에 펼쳐질 많은 고난과 시련을 함께하자 약속했죠.
신혼생활은 연애보다 더 달콤했죠. 순옥 씨, 여기 앉아 좀 쉬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많이 힘들었지. 저희는 결혼을 한 후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백반집 하나를 하나 차렸는데요. 저희 가게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애정이 갔고 혹여나 낳을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으로 일하는 거와는 달라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하니 참으로 좋았어요. 힘들면 서로 도울 수도 있었고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삶에 참으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결혼을 하니 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면도 굉장히 부드럽게 변했고 제겐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실 제가 이미 결혼한 여자이고 애만 없을 뿐이지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늘 세상에서 강한 여자라고 치켜 세워주곤 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결혼 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이미 한 번 갔다 온 여자를 받아주실까 싶어 처음 만나뵌 자리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듣던 것보다 더 곱네. 앞으로 내가 엄마 해줄게. 하면서 따스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삶 속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가혹했는데 새로 만난 이 가정은 축복 그 자체였죠. 당신이랑 함께해서 나는 처음으로 사는 게 행복해. 앞으로 우리 이렇게만 살자. 그러자. 이제 생활도 안정되었으니까 아이도 낳고 잘 꾸려보자. 하지만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날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쉽사리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일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입을 내일 옷을 정성스레 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옷을 입고 출근할 걸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김채윤 씨 보호자 김순옥 씨 되시죠? 네, 전데 무슨 일이죠? 여기 병원인데요. 그 뒤의 말은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허겁지겁 미친 사람처럼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것도 모른 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슴을 치며 그 사람 앞에서 오열을 하였죠. 돌려내라고, 이 사람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상실감에 장래가 지속되는 동안은 거의 탈진 직전이 되어 슬픔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전부였던 제 세상이었던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한 끝에 일어난 이 일은 그야말로 하늘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사람은 뺑소니범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전화를 해줬어도 제 남편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알고도 달아나는 바람에 제 남편은 그 차가운 길거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마지막 모습은 꿈속에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를 부르며 죽어가는 남편,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 이 장면은 제 꿈속을 헤집었고 또 일상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조금씩 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 붙잡아 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 저보다 더 상실감이 크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저를 위로하시며 어떻게든 살자고 하셨어요. 얘야, 나도 지금 사는 게 아니다. 하루에도 내 새끼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타들어 죽을 것만 같아.
그래도 어쩌겠니? 그 아이 목숨이 거기까지였던 걸.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어머니.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씀도 그땐 귓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피폐해진 상황이었기에 그랬을 겁니다. 저는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며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살았고 가끔씩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한 달째. 너무 못 먹은 탓이었을까요? 저는 그만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나가려고 한 건지 어쩌다 나가게 된 건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만 정신을 잃었고 마지막으로 보인 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모습이었어요.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허나 다음에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얘야, 넌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니? 네?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남편 잃고 정신이 없이 살았으니 애를 배웠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자, 응? 순호가, 이제부턴 정말 정신 붙들고 살아야 해. 정말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먹이기 위해 제가 먹어야 했고 또 남편과 제 사이의 아이인 만큼 어떻게든 건강하게 출산하여 잘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다시 일도 나갔고 운동도 하면서 꾸준히 몸을 보살폈어요. 시어머니께선 혼자 지내는 게 아무래도 힘들 듯하니 자신이 보살펴 주시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셔선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제 속옷 빨래까지 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뒷바라지 덕에 남편이 떠나고 저는 건강하고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태어난 아들은 그 사람이 바래왔던 것처럼 예쁜 눈망울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며 저를 꽉 껴안아 주셨고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순간 남편이 떠올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으면 좋겠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오래전 남편과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낳으면 뭐라 지어야 하나? 당신 생각해둔 거 있어? 승희, 어때? 승희? 이름 이쁘네. 승희로 하자. 저는 남편과 상의했던 대로 아들의 이름은 승희라고 지었고 승희를 보며 가끔씩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승희는 마치 제게 남편이 보내준 선물과 다름없었어요. 우리 승희를 보면 모든 슬픔이 잊혀지는 듯했고 승희 덕분에 다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승희가 가끔 아빠를 찾을 땐 좀 서럽기도 했지만 승희를 업고 백반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다 보면 그저 어떻게든 내 자식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좁은 단칸방 안에서 승희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승희는 자라면 자랄수록 제 아빠를 더 닮아갔습니다. 외모도 그랬고 성격도 그랬습니다. 어린 게 벌써부터 절 지켜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나 행여나 아이들이 아빠 없다고 자기를 놀리면 2배, 3배 갚아준다며 친구들의 머리통을 쥐어받고 오곤 했습니다. 자존심도 셌고 고집도 있고 한편으론 듬직하기도 했죠. 승희야, 아빠 없는 거 싫어? 언젠간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승희는 엄마가 있는데 아빠 없는 게 뭐 어때서? 하곤 당차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씩씩한 승희 덕분인지 저는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내겐 승희가 있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있으니까 다 괜찮았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죽음보다 더 저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세상의 무서움을 알려주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 일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반집 옆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미용실 언니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군요. 승희 엄마, 백반집 장사도 요즘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투자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때? 내 외삼촌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글쎄 거기가 이번에 대박이 나서 말이야. 내 지인들도 그렇고 외삼촌 회사에 투자해서 2배, 3배는 건졌거든. 승희 엄마도 한번 해보지 그래? 아니에요. 말씀은 고마운데 전 그럴 돈 없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승희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괜히 그런 거에 돈 쓰다가 날릴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미용실 언니의 말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몇 배로 벌어오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자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승희 엄마도 하라니까? 이거 정말 대박이야. 아니, 3배, 4배 벌어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기회라는 말에 저는 한 번 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백반집 사정은 무척 안 좋았습니다. 파리만 날렸고 쌓아둔 재료도 모두 썩어가고 있어 너무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게 잘해주셨던 시부모님도 나이가 드셔 모두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 돈 빌릴 데도 없었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저는 모은 돈을 몽땅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조금 넣으면 이익도 별로일 거란 미용실 언니 말에 넘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허나 며칠 후 투자한 돈은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언니는 잠적을 했고요. 언니, 제발 연락 좀 받아봐요. 제발요. 나한텐 이 돈이 전부예요. 연락은 끝끝내 오지 않았고 며칠 후 그 미용실 언니가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 희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눈앞이 정말이지 캄캄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어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었고 또 이미 죽은 남편에겐 끔찍한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반집이었습니다. 망해가던 백반집은 기어이 문을 닫아야 했고 수중에 얼마 남지 않는 돈으론 단칸방 하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승희를 데리고 식당에서 일이라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와 승희를 다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승희와 함께 공중 화장실 앞 계단에서 잠을 잤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으로 아이의 줄임배를 달래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승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돈 벌어올게, 꼭. 승희는 매일 너덜너덜해져 해지기 일보지기 직전에 옷을 입고 다녔고 저는 그런 승희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무작정 돈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저와 승희를 가엾게 보면서도 슬금슬금 피했고 승희는 해사한 얼굴로 웃으며 손가락을 빨곤 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한낮에도 추운 겨울밤에도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팔았습니다. 낮보다 더 무서운 건 밤이었습니다. 승희는 밤만 되면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고 저는 그런 승희에게 밥 달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승희는 제가 화가 나면 풀이 죽어 한마디도 못한 채 울다 잠들었습니다. 차디찬 계단에서 자느라 아이의 몸은 점점 추워지고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데 저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승희를 키울 수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라도 건강하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제겐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승희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승희야,
엄마가 찾으러 올 거야. 알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기다릴 수 있지? 응, 엄마 꼭 와야 해. 마지막 승희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꼭 승희를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만을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힘들 땐 승희의 사진을 꺼내보고 얼마나 컸을지 가늠해보고 얼른 엄마가 널 찾으러 가겠다고 속삭여도 보고 그러면서 대걸레를 빨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주인집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승희에게 말했어요. 외로워하지 마. 승희야, 울지 마. 승희야, 엄마가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저는 몇 달 후 돈을 모아 보육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여기 승희,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옷 입고 들어온 애 7살 된 남자애 없어요? 하지만 승희는 보육원에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집에 입양이 되어버린 후였어요. 제가 들은 건 승희가 그저 아주 잘 사는 집에 입양되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승희, 너무 그리워 꿈에도 나왔던 승희가 제가 아닌 다른 엄마 품에 갔다니. 거기다 저는 혹시나 승희가 입양된 집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 두려워 하루에도 몇 번씩 꿈에 승희가 나오곤 했어요. 저는 결국 고아원 원장님에게 애걸하여 승희를 입양한 집 주소를 알아냈고 승희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막무가내로 대문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희가 사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찻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저 사람이 승희를 입양한 엄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 저는 다급히 그분을 불렀고 그분은 잠시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승희의 친엄마이고 승희를 보고 싶어 여기까지 왔다며 한 번만 승희를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콧방귀를 끼더니 냉기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친모 보면 승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가달라니까요? 아이 버리셨잖아요. 왜 아이를 버려놓고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염치 없게. 아줌마, 이분 내쫓으세요. 아이를 버려놓고 왜 지금 찾냐는 말. 그 말에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진이라도... 저의 애걸에 그분은 한숨을 푹 쉬더니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혹시 승희가 나올까 잠시나마 기대하였죠. 하지만 그분만이 나왔고 그분은 닫혀진 대문의 틈 사이로 승희가 담긴 사진 한 장을 건네시더군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희는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더군요. 또 저와 있을 때와 달리 너무나 예쁜 옷을 입고 너무나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면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엄마를 만나 행복해졌구나. 우리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오래도록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대문 사이로 손을 뻗어 그분의 손을 잡았고 나중에라도 승희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시면 꼭 전화 달라는 말과 함께 번호를 남겼습니다. 몇 달을, 몇 년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승희가 없는 몇십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은 삶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두 눈만 껌뻑이며 살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주 간간히 웃고 많이 울며 살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승희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난 후 찾아온 중년의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아들 승희예요.
뭐? 네가 승이라고?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현실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입술을 틀어막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승이라는 이름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승희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꿈속과 달리, 제 상상 속과 달리 먼저 다가온 건 승희였습니다. 승희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 찾았고요. 이제 와 죄송해요. 승희는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못 본 시간만큼 아주 긴 시간 동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 진정이 된 후에 승희는 어떻게 절 찾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승희는 친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 살던 고아원을 찾아갔다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걸 듣게 되었답니다. 들어보니 그 사정이 안타까워 사람 찾는 곳에가 저를 찾게 되었고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도 알게 되었다 해요. 엄마가 그런 사기를 당했다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일이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고생도 모르고 컸어요. 이제 아들까지 있는 식당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간 못다한 긴 얘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온 얘기, 어렸을 적 이야기, 아버지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말하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눈물을 쏟느라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아주 없었습니다. 승희는 그런 제게 엄마가 힘들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이제는 함께 여생을 편안히 보내자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이젠 저희와 함께 살아요.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오던 기적이요.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만난다 해도 저를 용서해 줄까 걱정했는데 아들은 고생 많았다며 저와 함께 살자 하네요. 이것도 하늘에 있는 남편의 선물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싶습니다. 저는 요즘 승희를 간간히 만나며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옛날 얘기도 하곤 합니다. 사실 아들과 같이 살고 싶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며느리에게 민폐가 되는 일 같아 그리 하진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근처에 집을 얻어주어 그곳에서 편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승희와 결혼한 며느리와 손주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저를 어머니라 불러주는 며느리는 아주 참하고 성정도 착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 승희를 키워주신 분은 지금 현재 몸이 아파 병원에 계시다 해요. 몸이 조금 나으시면 그분께 이렇게 승희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비록 저를 그날 내쫓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 아들 이리 키워주셨으니 저로선 그분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 잘 모시고 살게요. 외로워 마세요. 어렸을 때처럼 듬직한 말을 건네는 우리 아들.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렸을 적의 그 눈빛과 미소가 남아있는 얼굴을 보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아들의 얼굴을 자꾸 어루만지게 되네요. 지금까지 한많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며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남은 날은 부디 평안하셨으면 합니다.